OECD가 추정하기로는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미국의 잠재 성장률보다 더 낮아진다고 그렇게 추정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승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거시경제정책으로서의 통화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금리 트렌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흔히 거시경제정책이라고 하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얘기를 하는데요.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가격이 신축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항상 장기적인 경제 성장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케인지안 학자들은 가격이 신축적이지 않고 경직적이기 때문에 실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에서 벗어난다, 그렇게 해서 경기 변동이 생긴다, 이런 주장들을 하게 됐죠. 특히 케인즈가 장기적으로 우린 모두 죽는다라고 얘기하면서 단기 경기 변동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단기 경기 변동이 생길 때 실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로 수렴하도록 만드는 것이 거시경제 정책이고, 이것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입니다. 그런데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은 서로 다릅니다. 그 차이점을 하나씩 보면은요, 일단 결정 주체가 다릅니다. 재정정책은 예산정책과 조세정책이죠. 이 예산정책과 조세정책은 기획재정부에서 안을 만들지만 최종 결정되는 것은 입법부의 권한입니다. 반면에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의 권한입니다. 정책 수립 과정을 보면 재정정책은 입법부에서 최종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의사결정 지연 가능성이 항상 있습니다. 하지만 통화정책은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정책 집행의 그 효과가 나타나려면 재정정책은 신속하게 그 효과가 나타나는데 통화정책은 정책 집행의 효과가 나타나는데 시차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정책 효과 측면에서 보자면 재정정책은 선별적인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분야에 지원하는 정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거나 또는 교육에 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통화정책은 무차별적인 정책입니다. 즉 금리를 인상하거나 인하하면 그 효과는 모든 사람, 모든 기업에 똑같이 미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큰 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은행법에 보면은 통화신용정책의 목표가 나오는데, 물가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한다, 이렇게 해서 물가 안정 목표제를 채택하는 것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먼저 물가 안정 목표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영어로는 인플레이션 타겟팅이라고 하죠. 우리가 신축적인 물가 안정 목표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중기적 시기에서 물가 안정 목표제를 추구하는데, 물가 안정 목표가 헤쳐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단기적으로 실물 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통화신용 정책을 운영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물가가 헤쳐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기적으로 경기와 고용을 또 고려해서 정책을 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함께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금융 안정에도 유의해야 된다, 이러한 조항이 있는데요. 금융 안정에 유의해야 된다, 이 표현과 관련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하면서 금융 안정에도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 의견이 갈립니다. 대표적으로 버냉키 같은 학자는 통화정책이 금융 안정에 대해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금융 안정 문제는 거시건전성 정책으로 담당하는 것이지, 통화정책은 실물 경제를 주로 봐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거시건전성 정책이 담당해야 될 금융 안정까지 고려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통화정책은 실물 경제 상황을 주로 보고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반론도 있습니다. 통화정책이 금융 안정도 고려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인데요. 대표적으로 보리오 같은 학자가 통화정책의 금융 안정도 고려하면서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게 되죠. 실제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이러한 주장들이 힘을 얻게 됩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통화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더 드리면, 지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3.5%, 미국의 연준의 페더럴 펀드 레이트이 5.25에서 5.5%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긴축적인 정책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언제 정책의 피벗이 있을 것이냐, 미국 연준 그리고 이제 한국은행이 언제부터 금리를 인하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금년 중에 시점은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지만 이제 정책이 전환될 것으로 그렇게들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미국의 금리가 5.5%고 한국의 기준금리가 3.5%, 이렇게 2%포인트 차이로 역전이 돼 있다 보니까 내외 금리가 역전되면서 혹시 자본 유출이 생기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역전된 경우가 1999년에서 2001년 사이, 그리고
2005년에서 2007년 사이, 그리고 또 제가 금통위원을 했던 2018년에서 2020년 사이에도 금리가 역전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미 금리가 역전돼 있다고 해서 바로 자본 유출이 생기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본이 유입되는 경우가 많았고요. 결국 자본의 유출입은 내외 금리 차뿐만 아니고 여러 경제, 금융 상황이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겠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본 유출을 지금 금리 역전 때문에 바로 걱정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자본 유출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 한미 간의 내외 금리 차를 줄여야 된다, 꼭 이렇게만 얘기할 수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국은행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요 내외 금리 차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요. 먼델이라는 경제학자가 불가능의 삼각 정리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가 한꺼번에 달성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론인데요. 고정환율제, 그리고 독자적인 통화정책, 완전한 자본 유출입,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달성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들은 고정환율을 포기하고 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변동환율제를 채택을 하면 환율이 변동하면서 자본 유출입의 균형을 가져오고, 그러면서 독자적인 통화정책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기축통화국이 아닌 신흥국의 경우에는 또 상황이 다릅니다. 변동환율제를 채택하더라도 독자적인 통화정책과 완전한 자본 유출입이 양립할 수 있느냐, 그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그러한 얘기죠. 실제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미국이 금리를 급격히 인상하니까 신흥국에서 자본이 빠져나가고 외환위기를 겪게 되는 그런 신흥국들이 여러 나라가 있었죠. 그래서 BIS의 이코노미스트인 레이 같은 경제학자는 딜레마 이론을 얘기를 합니다. 신흥국의 경우에, 그러니까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에서는 변동환율제를 채택하더라도 독자적인 통화정책과 완전한 자본 유출입이 양립할 수 없다라는 주장입니다. 현실적으로 신흥국들은 그런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우리나라도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외 금리 역전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자본 유출을 걱정할 상황은 아니지만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항상 염두에는 둬야 된다는 것이죠. 장기적인 금리 트렌드는 어떻게 될 것이냐, 3년 후, 5년 후, 10년 후, 또 더 장기로 20년 후, 이렇게 장기로 보면 금리 트렌드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도 저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미래의 장기 금리 트렌드를 알아보려면 저는 과거의 금리의 역사를 좀 장기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과거에 월스트리트의 채권의 강자라고 알려진 살로몬 브라더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채권팀을 만들었다고 알려진 시드니 호머라는 사람이 금리의 역사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대의 금리의 역사를 보자면 미국을 중심으로 보는 것입니다. 1800년대 후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융위기가 빈번했던 시기죠. 이 당시에는 물가도 크게 오르지 않고 금리도 안정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것이 1900년대 들어오면서 1920년까지 약 20년 기간 동안에는 물가도 오르고 금리도 상승하게 됩니다. 경제가 좋아지던 시기죠. 이후에 전쟁이 있었던 1920년부터 1947년까지 기간 동안에는 금리가 안정이 됐다고 합니다. 물가도 안정이 됐고요. 정부에서 통제를 한 그런 측면도 있고요. 전쟁이 끝나고 난 1947년부터 1980년대 초까지 이 시기에는 장기적으로 금리가 오르면서 또 물가도 오르고 이거에 따라서 금리가 오르게 된 것이죠. 이러한 추세가 장기간 지속이 됩니다. 1980년대부터 코로나 위기가 생겼던 2020년, 21년까지는 또 아주 장기적으로 40년 동안 금리가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입니다. 결국은 채권 강세장이 약 40년 동안 이어졌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코로나 사태가 나기 이전에 많은 학자들은 장기적으로 금리가 안정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썸머스 같은 학자가 구조적 침체, 세큘러 스태그네이션을 얘기를 했고, 또 버냉키 같은 학자는 저축과잉, 세이빙스 글러시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러한 요인으로 장기적으로 금리가 안정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나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 물가 오름세 이거에 대응하면서 긴축 정책을 하고 이제 금리가 급격히 오르다 보니까 시각들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서머스도 생각을 바꿔서 이제 중립금리가 오른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되고요. 특히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의 통화정책위원을 했던 구타트 같은 학자는 인구 대역전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여기서 이 인구적인 요소, 또 중국의 그 역할 감소 이런 것들 때문에 장기적으로 금리가 오를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금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해 보면 잠재 성장률이 지금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이것에 따라서 중립 실질 금리가 또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주 장기로 보면 금리가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보면 수년 내에 다시 제로 금리로 갈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잠재 성장률의 급격한 하락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잠재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혁 노력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1인당 소득이 3만 달러가 넘죠. 그래서 30, 50 클럽에 가입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인구가 5천만 이상이고 1인당 소득이 3만 달러가 넘는 나라가 7개 나라가 있습니다.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그리고 한국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30, 50 클럽 얘기는 많이 하는데 그러면 인구가 5천만이 안 되는 나라 중에는 우리보다 소득이 높은 나라가 어떤 나라가 있는지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인구 2천만에서 5천만 사이의 국가가 33개의 나라가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나라보다 소득이 높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를 찾아봤더니 캐나다와 호주 두 나라밖에 없었습니다. 인구가 1천만에서 2천만 사이의 국가도 30개 나라가 좀 넘는데 이 중에도 1인당 소득이 우리보다 높은 나라는 네덜란드, 벨기에, 스웨덴 세 나라밖에 없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선진국 말고는 우리보다 1인당 소득이 높은 나라가 별로 없는 것이죠. 이 외에 1인당 소득이 높다고 알려진 나라들은 인구가 1천만도 안 되는 작은 나라들입니다. 우리는 1960년부터 시작해서 경제발전을 이루어왔고 60년의 경제발전의 역사를 통해서 선진국으로 도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가 중요하죠. 잠재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2001년만 해도 5%가 넘던 것이 최근에 잠재 성장률은 한국은행이 추정하는 것으로 2.0%입니다. OECD가 추정하기로는 올해 우리의 잠재 성장률이 1.7%가 되고 미국은 1.9%가 돼서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미국의 잠재 성장률보다도 더 낮아진다고 그렇게 추정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전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많은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이 2%의 잠재 성장률도 앞으로 계속해서 떨어져서 곧 1%대 그리고 0%대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잠재 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은 저출생 고령화로 인해서 잠재 노동이 급격히 주는 것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이고 또 총 요소 생산성도 증가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로 이 총 요소 생산성의 증가도 지지부진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잠재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통화정책과 같은 거시경제 정책은 잠재 성장률 수준을 높이는 정책은 아닙니다. 단기 경기 변동을 완화하는 정책인 것이죠. 다만 재정정책이 선별적인 지원을 통해서 총 요소 생산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런 잠재 성장률 수준을 높여나가려면 여러 가지 구조개혁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도 교육, 연금 교육, 노동개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포함해서 금융 분야에서의 개혁도 중요할 것이고 또 규제 개혁도 중요할 것이고 여러 가지 개혁 노력을 통해서 총 요소 생산성을 높여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잠재 성장률 제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우리가 지난 60년의 경제발전 역사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도 경제발전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